지난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을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대거 공개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이번 전개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H가 지난달 한반도에 전개해서 훈련을 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전개가 됐습니다. 먼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경고일 것이고요.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는 한미의 연합 억제력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 또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금년에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시켰잖아요. 8일 전에는 이 핵탄두 대거 10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투발 수단들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B-52H가 왔거든요. 스트래토포트리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요새입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B-52H가 있고 B-1B가 있고 그다음에 F-22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2월부터 4월 초까지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5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전략 자산이 다 왔어요. 그래서 2월과 3월 달에는 B-1B와 F-22가 각각 2번씩 왔고요. 3월 초에 F-52H가 한 번 왔고 한 달 만에 이번에 또 온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이 B-52H는 비록 속도는 좀 느리지만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흔들면서 협박을 한다면 미국의 이 핵자산, 다시 말하면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전술핵탄두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B-52H가 전개돼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한편 미 태평양 공군이 공식적으로 B-52H 4대를 괌 앤더슨 기지의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이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자위대 공중자위대와 연합 훈련하는 걸 그대로 노출을 시켰어요. 사실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을 꼭 이렇게 공개하거나 노출하거나 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이 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를 로우키 아주 조용히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공개하고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태평양 사령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 본토에 주둔하고 있는 이 B-52H 늑대를 괌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건 분명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동시에 저는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은 중국의 위협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대만 인근에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힘,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얼마 전에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 32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뒤에 투발 수단들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봐라. 우리가 이런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투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2월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 핵 미사일 도발을 해왔고요.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연 북한이 지금 계속
발사하고 있는 전술 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 KN-23, 24, 그다음에 25, 특히 초대형 방사포 6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mm의 핵탄두를 장착시키려면 굉장히 작아야 된다. 네. 직경도 작아야 되고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란 듯이 네. 그것도 10개나 그다음에 투발수단과 함께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술 핵 탄두, 경량화된 표준화된 탄두를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지 네.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과거에 북한이 이 원형 이 핵탄두를 공개하고 이어서 실험을 했고요. 네. 장구형으로 된 걸 공개하고 바로 또 핵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번 10개나 공개했거든요. 완성됐고 언제나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공격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공언을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실험을 한다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마 당장 실험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도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센터장님께서는 즉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기는 하더라도 좀 시차를 두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 과학자 연맹이 세계 핵 군사력 지휘 주수를 발표했는데 북한 핵탄두 추정치를 기존의 20개에서 30개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예, 겠습니까? 두 가지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금년 초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핵탄두를 공개하고 핵 무기의 병기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비슷한 지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각종 위성, 정찰 자산을 통해서 영변 단지에서 북한이 경수로라든지 각종 핵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2022년 국방백서에서도 2020 국방백서와 차이점이 뭐냐면 2020년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한 20여 킬로그램이 늘어났어요. 네. 70여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루토늄 탄을 기준으로 하면 4 내지 6kg이면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70kg이면 20개 가까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플루토늄 탄 말고도 농축 우라늄 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플루토늄 탄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핵과학자 연맹의 이 추정이 30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 타당한 추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이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북한이 상당히 핵탄두가 예상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특히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 핵탄두와 관련해서는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북한이 일단은 10개의 전술 핵탄두 화산 31이라고 이름 붙인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공중에서 모의 핵 폭발 실험을 했다. 500m, 상공 500m에서 했다. 상공 800m에서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국방부 장관도 국회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 또 이것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진전된 건 사실이다. 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북한의 발표 내용이 조작됐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발표 내용을 우리가 뭐 폄훼하거나 그걸 축소해서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됐고 그동안 수없는 기폭장치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공개한 대로 그 8가지의 투발 수단에 다 장착하고 그걸 정말 500 또는 800m 고도에서 또는 수중에서 폭발을 시켜서 네. 그것이 방사능 해일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느 시점에 그걸 실제 역량으로 공개하기 위한 그런 제가 이제 시차를 두고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공개한 화산 31의 대략 위력이 10KT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그 핵폭탄의 위력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뭐 추정일 뿐이지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리의 대응책은 늘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달에는 한반도 정세가 좀 경랑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월 초부터 나왔습니다. 워낙 북한의 이달의 기념일이라든가 명절, 특히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이 끼어 있고 또 북한이 앞서 군사정찰 위성 준비를 4월 달까지 마치겠다. 이런 공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 이번 달에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목적이고 하나는 정치적 목적이거든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미연합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김정은이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핵미사일 역량을 구축을 했고 세계에서 강력한 핵강국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 역량을 늘리기 위한 군사적 목적. 그럼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김정은 중심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어요. 북한 내부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그 일정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 김정은으로서는 정치적 그런 어떤 구실, 명분을 빌미로 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찰위성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과제가 뭐냐면 이 고각 발사만 해왔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실거리 사격 발사를 해야 되는데 탄도미사일로 발사하면 곤란해요. 정찰위성으로 이 포장을 해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외에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에 북한이 자랑을 했던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 ICBM 이런 것들을 발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업적과 그다음에 대남 대미 협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도발, 강도 높은 도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한미 수석 대표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군사적 대응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예, 결국 이제 지난번 프놈펜 작년 11월에 프놈펜 성명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군사 정보 공유를 더욱더 밀접하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이 와서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을 했고요. 연합 대잠 또 대미사일 그런 연합 훈련들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결국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의 압도적인 그런 억제와 응징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미국의 해구산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한미일 또는 가치를 함께하는 자유 진영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을 아마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나갈 그런 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를 해서 적극 참여한 것,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오늘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이를 그럼요. 계기로 해서 역시나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늦게나마 늦으나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자유민주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우리 헌법 정신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고 탈북민들이 돌아오면 100% 받아주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동족이 자유를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인권이고 인권의 핵심은 자유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인권 결의안에 발의국가로 동참을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굴 위한 것이냐? 김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참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가치 문제가 네.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뭐 김정은 정권과의 어떤 대화나 그런 이벤트성 그런 관계를 중시해서 이 눈 감았고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가치를 중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반발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하겠죠. 반발하겠지만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또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할 얘기를 못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